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평생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하고 씁쓸할까요? 왜 어떤 순간에는 이유 없이 억울하기까지 한 걸까요? 착하게 살았는데 정작 불행한 건 나뿐이라는 사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더구나 주변을 돌아보면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전적 도움을 부탁하는 자녀들, 일을 떠넘기는 지인들, 거절하면 섭섭해할까 걱정되니 늘 내가 한 발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도와주게 되는 현실. 결국 착하게 살았던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철학자라 불렸던 쇼펜하우어에게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꿰뚫으며 착한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고 말한 철학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아들,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형편을 넘어서까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원치 않는데도 모임에서 총무, 회비 관리 같은 부담을 떠맡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시간과 돈을 쓰면서도 정작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착하게 산 당신이 불행한 이유,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에 경계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친절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노후 30년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세월은 잘못이 아니지만 이 네 가지 기술을 모른다면 그 착한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부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하며 남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타인이 대신 정해버린다.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선을 정확히 긋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당신의 행복한 노후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도록 인생 후반전을 지켜줄 거절의 기술 4가지, 그리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힘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단호한 지혜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착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삶, 좋은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다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당신의 노후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외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쉽게 무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마음이 착하다는 사실과 사람들에게 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착함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선하게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부담을 떠안으며 그 누구보다 외롭고 지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던 당신의 노후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결코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켜줄 경계와 단호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중요한 경계와 단호함을 배우지 못한 채 노년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평생 짊어져온 문화적 배경과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괴롭히는 이 근본적인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참아야 한다는 문화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화를 내면 지는 거다. 네가 한 번 더 이해해라. 괜찮으면
양보해라라고 가르쳤고 학교에서도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도 참고 속상해도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가 결국 더 큰 고통을 부른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자는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온다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는 것이 일시적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 노년이 되었을 때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 심리적 피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일상의 가능성이 있어 버틸 여지가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런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았던 모든 순간이 무게가 되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아온 세월이 길수록 노년에 받는 상처도 깊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착함은 곧 희생이라는 잘못된 자기 파괴적 믿음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덜 챙기고 타인을 더 챙기려 합니다. 마치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짜 선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자원을 쏟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 없어도 도와주려 하고 나의 여유가 없는데도 남의 어려움은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기 희생적 선함이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결국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라지고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작 나는 힘들었는데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피어오르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세월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계 없는 친절이 결국 스스로를 타인에게 이용 대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지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해도 표현하지 못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 사정보다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렇게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착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이 경계를 잃는 순간 사람들은 탐욕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즉, 친절은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경계가 없다면 상대에게 더 많은 욕심을 허락해버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녀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요구받거나 친척과 이웃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내 시간이 부족해도 내 사정이 어려워도 거절하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한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빨리 노년의 고통을 체감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던 당신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는 무례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착함은 착취가 아닌 품격이 됩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착함 그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착함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착하게 살아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단 하나 경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불친절이 아닙니다. 관여를 망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기술을 실천하시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착한 당신이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고 남은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쇼펜하우어식 단호함을 만드는 거절의 기술 4가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는 심리적 장치이며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감정이 아닌 이성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의지의 조절,
감정의 억제, 경계의 설정은 결국 오늘 소개할 4가지 기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10초의 유예, 즉 즉답을 하지 않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올 때 많은 착한 사람들은 상대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네, 제가 할게요라고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해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밴 자동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한순간의 자동적 동의가 당신의 노후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당신의 체력을 잠식하며 당신이 지켜야 할 경제적 여유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어도 실제로 그 부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어 스스로 판단할 틈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제 일정과 건강을 확인하고 10분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충동적 의지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감정적 반응은 나에게 득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오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10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아주 짧게라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탁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 내 체력과 감정 상태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요구는 나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나의 남은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장치입니다. 이 10초의 유예는 비겁함도 아니고 냉정함도 아니며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과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부탁하면 즉시 응답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작은 유예 시간을 통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 건강, 경제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여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순간부터 남은 노후는 타인의 의지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의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하기, 즉 변명을 버리고 단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해야 하는 순간 상대가 혹시라도 실망하지 않을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자신의 처지를 길게 이야기하며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각종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고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상대는 그 말을 확실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되겠네. 이 사람은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들어주겠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변명은 당신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여지를 만들어주고 당신의 단단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한 사람들은 설명과 감정을 완전히 빼고 오직 간결한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문장은 짧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더는 파고들 명분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타인의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 짊어지는 억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명은 바로 이 억압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고 이 자세는 결국 나는 당신의 부탁을 거절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내보냅니다. 반면 단호한 문장은 상대의 기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계는 여기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당신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또한 변명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사실을 담은 짧은 문장은 오히려 당신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변명보다 단순한 사실 앞에서 훨씬 더 빨리 물러납니다. 변명을 들으면 반박할 논리를 찾지만 명확한 사실을 들으면 더는 묻고 따질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은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고 상대는 그 사실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함이 바로 단호함입니다. 변명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를 차갑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방식,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식 단호함입니다. 이 단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설득 가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경계가 분명한 사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술은 당신의 남은 노후를 보호하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바로 부분 거절, 즉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지키는 대안 제시의 기술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단 한 번의 완전한 거절조차 큰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이 말을 했다가 혹시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상대가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이 마음속을 채우고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내가 조금 더 감당하자라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분 거절,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만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부분 거절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 뒤 상대에게는 그중 가능한 최소 단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못 빌려줘도 정보는 찾아드릴게요. 운전은 못 해줘도 택시는 불러드릴게요. 이런 문장은 상대방의 요청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에너지와 자원을 지키는 안전한 장치가 됩니다. 상대는 도움을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나는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기 때문에 삶이 무너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묘한 균형이 바로 부분 거절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에서 중용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행동, 모두 다 받아들이거나 또는 모두 다 거절하는 방식이 인간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극단은 충돌을 불러오고 충돌은 인간의 정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존과 관계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분 거절은 이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도 아니고 냉정하고 완전한 차단도 아닌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부분 거절은 상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돕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쌓일수록 상대는 점점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무리한 부탁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생 한 번도 경계를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지 못하고 더 깊이 기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착함 자체가 아니라 경계 없는 착함이기 때문입니다. 부분 거절은 이 경계를 부드럽게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단호함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이고 도움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식, 그것이 부분 거절의 진짜 힘이며 노후를 소모시키지 않고 평온하게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단호함의 문장을 미리 외우는 것, 즉 나만의 경계선을 명확히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받는 순간 당황하거나 압박을 느끼면 원래 갖고 있던 의지를 잃어버리고
상대의 요구에 끌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음엔 꼭 거절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 순간의 긴장, 미안함, 상대의 표정 등에 흔들려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또 희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고 상대가 기대하는 역할을 대신해주는 삶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문장, 즉 나를 지켜주는 단호함의 문장을 미리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은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제가 해볼게요, 이번만 도와드릴게요 같은 말을 쉽게 내뱉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둔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일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심리적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표정이나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경계를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문장 중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문장 하나만 확실히 외워두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도 그 일은 제 가족에게도 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배척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타인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상대가 더 이상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을 명분으로 삼는 방식은 상대가 쉽게 반박할 수 없고 착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갖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제 남은 노후는 저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이 자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 없이도 단호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제 원칙상 금전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금전 문제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이며 동시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탁 중 하나입니다. 원칙을 앞세우는 이 문장은 개인적 사정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대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상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에게 어울리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단단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한 단호함의 문장은 바로 그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단호한 문장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당신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에게 어울리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외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외워둔 단호한 문장들은 바로 그 자유를 지키는 철옹성이 됩니다. 노년의 시간을 타인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통찰을 빌려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길에서 벗어나는 법, 즉 거절의 기술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4가지 기술은 단순한 말솜씨나 대화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지키는 방패이며 타인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기술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지쳐가는 순간은 육체적 피로보다 마음의 소모에서 오며 그 소모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운 기술들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착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호함은 무례함이 아니며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의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누구의 부탁을 무조건 받아주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체력도, 여러분의 마음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삶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데서 찾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거절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타인의 의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함을 배우고 나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욕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후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입니다. 단호함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착한 마음은 유지하되 그 마음에 경계를 더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선함의 단호함이 더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안정과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방식처럼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배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남은 노후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돌려줄 것인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자유롭다.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착함 뒤에 숨어있던 희생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노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